레디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원서입니다. 오늘 인권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파워포인트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선택해서 살고 싶은 역사 속 시공간이 있으신가요? 한번 우리 역사를 통해서 어떤 시대가 가장 좋을 땐가 한번 볼게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야, 생각만 해도 그리스의 문화 예술, 로마의 엄청난 건축물 너무 좋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리스 로마의 찬란한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노예들의 피와 땀과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물론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시민들은 부유하고 자유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의 시민들의 하는 일은 딱 두 개였다고 해요. 첫 번째, 정복전쟁을 합니다. 두 번째, 정치를 합니다. 즉 민주주의가 그리스에서 탄생한 이유가 시민들이 모여서 계속 정치적인 활동을 하거나 혹은 정복전쟁을 하거나. 정복전쟁을 왜 했겠어요? 노예를 잡아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이 그리스 로마 시민 대신에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또 잘 못하면 때려 죽이기도 했어요. 즉 찬란한 그리스 로마의 아름다운 조각들과 문화의 밑바닥에는 노예들의 피와 땀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그리스 로마의 시민으로 태어나면 괜찮았겠지만 그 소수의 시민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끌려와서 가혹한 삶을 산 게 바로 그리스 로마 시대였어요.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다. 운이 좋아서 시민으로 태어나면 좋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내가 전쟁에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사람들은 완전히 인생이 너무나 가혹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세시대, 야, 뭐 좋잖아요. 중세시대 성도 있고 기사도 있고 공주도 있고 좋았을까요? 보세요. 정말 중세시대는요, 소수 권력층의 눈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시킬 때입니다. 마녀가 뭐냐? 특별한 죄가 없어도 마녀라고 지목되면 불에 태워서 산채로 죽었던 철저한 무서운 인권 침해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원제도라는 아주 단단하고 깨기 어려운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속박에 갇혀서 소수 귀족들의 삶의 도구로 전락한 게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중국, 나는 짜장면도 좋아하고 탕수육도 좋아하고 나는 중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사진을 보세요. 이게 전족한 여인의 실제 발 사진입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귀부인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귀족의 자녀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발을 완전히 이렇게 꽁꽁꽁 아기 때부터 묶어서 발을 장애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전족이라고 해요.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참혹한 불구를 후천적으로 주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인권적 사회였을까요? 그 옆에 여성들 5명이 쭈루루 서 있네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 가운데 분이 정실 부인, 분부인, 옆에 이열종대라고 할까요? 2명 2명 세트로 있죠. 총 4분의 여성들은 첩입니다. 여러분, 귀족의 딸로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우리 남편이 부인이 나 말고도 4명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자, 그러면은 나는 조선이 좋아.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거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선은요, 최고 60%, 인구의 60%까지가 노비였습니다. 노비가 뭡니까? 완전 노예죠.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 취급받았어요. 맞아 죽기도 하고, 그리고 성폭행 당한 것도 당연한 일로 감내해야 됐던 게 바로 노비의 삶인데, 전 인구의 최고 60%가 노비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선에는 중국에도 조차 없는 산호공상이라는 제도까지 있었습니다. 산호공상이라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가 있었던 게 조선이고, 이것은 중국에도 없었던 공고한 우리나라의 속박적인 체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조선에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훌륭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네요. 자, 여기 보면 관아에서 곤장을 치는 사진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양평이라고 아직까지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 그 양평에 구한말에 선교사님이 적은
역사적인 글이 있습니다. 양반은 합법적인 흡혈귀다라고 선교사님은 기록을 하면서 그 좁은 양평 고을에만 이방이 300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이 벼슬을 돈을 주고 삽니다. 돈을 주고 벼슬을 사서 무엇을 하느냐? 월급도 안 받아요? 그러면은 월급도 안 받는데 돈을 주고 벼슬을 살면 무슨 수로 이방들이 삽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는 예를 들어 박서방이 있어요. 그 박서방이 보리를 한 10가마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방이 가만 안 있는 거죠. 그 박서방을 불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무조건 곤장을 때립니다. 곤장이 여러 번 맞다가 죽기도 하고 다리뼈가 부러져서 불구가 되기도 하는 굉장히 무서운 벌이었어요. 엉덩이를 까고 곤장을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박서방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보리 서말이라도 이방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맞다가 도무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어떡하느냐. 이방이 이렇게 때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럽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 죄를 내가 무슨 수로 합니까? 죄가 있어야지. 죄가 없는데도 내 죄를 내가 알렸다고 무조건 팹니다. 일단 엉덩이 까고 곤장을 때려 패. 그래가지고 매에 지쳐서 박서방이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값으로 보리 서말이라도 갖다가 이방님한테 줘야지만 풀려 나오는 게 조선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억압적인 사회. 그 좁은 양평에만 이 곤장을 무조건 치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라고 해서 돈을 뜨는 농산물을 뜯는 이방만 300명. 이야, 이런 데서 살고 싶으세요? 정말 무섭네, 무서워. 그래서 옆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가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았던 게 조선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슬람 어떠냐? 자, 이슬람 보세요. 이거 다 요새 사진입니다. 옛날 사진 아니에요. 이슬람은요, 부인이 남편한테 조금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보시는 것처럼 구덩이에 파가지고 묻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돌로 쳐서 죽여요. 그 옆에 파란 보자기가 있잖아요. 이게 웬 보자기냐? 이런 겁니다. 이 보자기의 주인공이 여자입니다. 저 속에 젊은 19살짜리 소녀가 있어요. 땅에다가 보자기를 쫙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사람을 뭐 무슨 굴비도 아니고 보자기에 묶었어요. 보자기에 묶은 다음에 땅에 팠어요. 파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19살짜리 소녀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아세요? 그 죄명이 연애 결혼죄입니다. 연애 결혼죄. 중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매 결혼이 뭡니까? 정말 돈 있는 집, 그리고 아주 뭐 좀 이렇게 뭐 권세가 있는 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정말 막 너무 뭐 정말 이 여성으로서는 19살 꽃다운 나이의 소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남편을 너 저 집에 무조건 시집가 해가지고 뭐 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뭐 계약이 거래가 있었겠죠. 가문 대 가문. 그런데 나는 사랑하는 남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팔려갈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연애 결혼을 해야 돼 해가지고 사랑하는 남자랑 도망을 가다가 잡힌 거예요. 도망을 가다 잡히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꽁꽁꽁 헝겊으로 묶어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구덩이에 팔더니만 돌을 던져가지고 죽입니다. 이게 이슬람이라니까요. 이슬람 인권 있습니까? 없죠. 인도. 야, 나는 요가가 좋아. 나는 인도 카레. 나도 카레가 좋아. 인도가 좋은 것 같아. 좋을까? 자, 보세요. 자, 이 슬라이드가 뭐냐면요. 인도는 아직까지도 매일이요, 매일. 하루에 최소의 13명의 여성들이 살해를 당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13명, 뭐 미국도 여자 그 정도 죽지 않겠어? 그런데 이 13명의 살해를 당하는 여성의 뭐 때문에 살해를 당하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뭐 강도, 뭐 강간 이런 거 말고요. 13명 이상의 여성이 매일 인도에서 family honor, 즉 가족으로 인해서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내 아빠, 내 오빠, 내 동생들한테 맞아 죽어요. 왜?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가족의 명예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하나 조금 뭐 마음에 안 들잖아요. 힌두교의 교리라든지 뭐 조금 뭐 부모님 마음에 혹은 이웃집 마음에 안 들면요, 가족의 명예에 너는 훼손이 됐다 해가지고 가정 명예 훼손죄를 물어서 그냥 죽여버리는데, 아직까지도 하루에 13명 이상이 가족 명예 훼손죄 때문에 때려
맞아서 죽고 있고 1년에는요 5,000명 이상이 맞아 죽고 있어요. 정말 무서운 데입니다. 무서운데. 그리고 오른쪽에 웬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와 하고 칼을 들고 데모를 하잖아요. 분노한 표정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요, 인도는 아직까지도 불가촉 천민이라고, 천민이 아직까지 있는 데가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가촉 천민들이, 야, 우리가 아직까지도 천민이냐, 어떻게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2020년대도 우리가 천민이냐, 이제 그만하자라고 불가촉 천민을 없애자라고 데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권이 있겠습니까? 인권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네, 이런 거예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개인의 존엄성, 이게 바로 인권입니다. 인권은 개인의 존엄성을 뜻하는 거예요. 즉 개인의 존엄성은 사실 소수의 지배계층에게만 허락이 됐다는 거예요. 소수의 지배계층에게만, 그 소수 사람들 안에 들어가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 소수의 지배계층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개인의 존엄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법은 뭐냐? 자, 고대에도 법이 있었어요. 지금 보신 여러 가지 인권 침해 현장에도 법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법이 이런 소수 지배층의 도구였을 뿐이고, 그 법이라는 것은 소수 지배층이 계속 지배를 할 수 있는 법, 그리고 소수 지배층 외의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때려 죽이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고 그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을 법제화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그런 법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개인의 존엄성이 인권인데, 그러면은 개인의 존엄성이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두 가지를 담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개인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됩니다. 즉, 각각의 개인이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엄한 존재인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인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의 정의는 상당히 왜곡이 됐어요. 어떻게 왜곡이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마음껏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돼버렸어요. 동성애 인권이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떤 뜻입니까? 동성애를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인권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려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현재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논리를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개인의 존엄성이 인권이다 라는 진리를 기반해서 볼 때, 현재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한다는 이유로 살해가 되거나 혹은 그들의 재산이 강제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즉, 동성애자 인권은 충분히 이미 보장받고 있다. 왜? 동성애라는 이유로 그들의 생명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 성행위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유튜브나 SNS 혹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저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진실을 말했을 때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저 같은 사람의 재산을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미명하에, 미명도 아니에요. 정말 나쁜 말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제 재산을 확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보신 여러 가지 문명에서 보였던 특수 소수 지배 계층의 심기를 거스를 때에는 그 당시 법이 물론 있었지만 그 법은 보편적인 인권을 담은 법이 아니고 소수 지배계층의 이익을 위한 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법 같지도 않은 법을 칼로 쫙 뽑아가지고 소수의 지배계층이 자신의 심기를 거스린 사람의 생명을 마음껏 뺏을 수 있었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에 조금 거슬리게 한 그들의 재산을 마음껏 뺏을 수 있었던 것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재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사상 계속 내려왔던 악법, 소수 지배층을 위한 나쁜 법의 연장선에 서 있다라는 것이고, 그 법이 통과가 된다면 사실은 인권 침해가 된다는 거죠. 일반인들에 대한 인권 침해. 아니, 우리가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어야지. 그거 반대한다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가? 이런 억지가 어딨어? 이거는 정말 중세시대, 봉건시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나쁜 시대에 있었던 바로 소수 귀족층, 소수 지배층, 이 현대에서는 동성애자가 되게 하는 법이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지 않는 비동성애자들의 재산을 마음껏 뺏을 수 있게 하는 시대를 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누가 누구를 인권 침해하는 겁니까? 인권의 정의가 뭡니까? 종합해서 봤을 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비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생명을 침해한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동성애 인권은 이미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말이 오염이 되고 왜곡이 돼서 하고 싶은 행동을 마음껏 하는 것이 인권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말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